한국인이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치신다. 언어를 2개 갖고 있다는 거는 세계가 2개인 것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말하는 친구들과 얘기할 때 저와 일본어로 수업을 할 때 저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많이 느껴요. 자기가 그 간극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무엇이 더 맞는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더 자유롭게 느껴지고 뭐가 더 좋은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자체가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얼마나 많이 언어의 영향을 받았을까. 진짜 우리가 언어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예.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개인과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는 디지털 명함 서비스 슬라이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자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올해 목표 중에 언어 배우기를 목표로 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작년 애프터 토크 때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외국어 배우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때 이후로 연말 연초에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정말 금세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이게 당장 내가 쓸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자꾸 뒤로 밀리게 되는 게 이 외국어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 배우기가 그냥 실용적인 효용을 넘어서 나다움을 찾고 나의 세계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언어와 문화를 횡단하면서 나다운 삶을 찾아 나가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미소입니다. 네, 미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짜 되게 멀리서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서 오셨는지. 네,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사카에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누구신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언어학자 김미소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소속은 오사카 대학 인문학연구과에 있고, 편하게 소개하면은 이제 저는 언어랑 사회랑 문화와 권력에 아주 관심이 많은 학술 여행자처럼 소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 네.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덕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또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되게 재미있었었는데 응용언어학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분야인지 조금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이름에 응용이 붙어 있듯이 언어학을 이용해서 현재 사회의 문제를 푸는 학문이에요.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가장 많은 게 언어 교육.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과나 국어 교육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언어 정책 같은 것들. 그리고 한국이라고 치면은 한국의 공용어가 2개인 걸 아시나요, 혹시? 진짜요? 예. 어떤 게 있어요? 네, 물론 한국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한국 수어입니다. 그런 정책을 만드는 분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언어 평가. 평가 역시 응용언어학의 한 분야기도 하고. 그렇군. 또 이제 방언을 체록하는 것, 그리고 이제 소수어를 체록하거나 그런 분야도 다 응용언어학 안에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그럼 미소님은 어떤 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저도 제가 그때그때 재밌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일 크게는 사회언어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영어 교육 쪽에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회적인 이슈와 영어를 함께 묶어서 가르치는 그런 교재를 개발하거나 활동을 개발하거나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듣다 보니까 어쨌든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언어를 덕질할 수준으로 하게 되기까지 좀 스토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저는 자라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랑 같이 가족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되었는데 사실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집 안에서 모르는 언어가 퉁퉁퉁 떠다니는 경험을 정말 어릴 때부터 했고, 그리고 요즘은 아시안 마트 같은 것들이 혹시 길거리 다니면서 보셨는지 네, 많이 보셨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저는 대구에서 왔는데 번화한 정류장에 하나뿐 그런 배경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되게 모르는 언어가 집안에 있고, 그때는 20년 전, 30년 전이니까 거리에 가도 외국인을 보기가 힘든 시대에 집 안에 외국인이 있었던 그러네요. 예, 그런 경험이 있었고, 나중에 대학을 영어교육과로 가게 되면서 3학년 때 사회언어학 같은 분야를 좀 접하게 되었어요.
언어와 사람이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길로 대학원에 가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뭐 농담이지만요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진짜 어릴 때부터 예. 이렇게 새 어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같이 사시면서 중간다리 역할을 계속 하셨겠네요. 근데 저도 많이 어렸고 저도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보다 딸아들이 훨씬 더 그 나라 언어를 잘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언어 중개인이 되기도 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뭐 아빠가 출근하고 없으면은 뭐 이비인후과를 같이 가야 된다 이럴 때 한 번씩 같이 갔던 경험이 있고요. 재밌는 거죠. 보통은 어른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렇죠. 네, 저는 아이가 어른을 데리고 갔고 뭐 네.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그런 베트남어도 못하고 예. 서로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하셨었어요? 그런 되게 높은 레벨의 소통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어색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야 알지만 그때 새어머니도 정말 어렸거든요. 23살, 24살. 그래서 서로 막 되게 깊은 소통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한 지붕 안에 같이 사는 사람 정도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도 생겨졌을 것 같고 그렇게 진로를 또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연구하게 된 게 몇 년 정도를 하신 거세요? 제가 석사 때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석사가 2011년이니까 지금이 2025년 14년이네요. 예. 진짜 오래됐네요. 진짜 덕질이라고 할 만큼 네, 어떻게 보면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시기도 한 건데 지금은 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 어떤 일을 정확히 하고 계신 거예요? 일본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사카 대학 인문학 연구과 언어문화학 전공이라는 곳인데요. 네. 언어와 문화와 관련된 모든 교수님들이 다 모여 계세요. 서로가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이 다르지만 이제 그 안에서 제가 하는 일들은 언어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걸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또 교양 과목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런 책을 쓰기도 하고 네, 정말 그냥 그때그때 재밌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어쨌든 한국인이시잖아요. 근데 한국인이 일본에서 가르치시는 게 영어를 가르치신다.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부딪히는 지점이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처음에 일본에 가셨을 때는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배운 그런 일본어 하나 들고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네,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했는데 그때 졸업을 할 때 정말 전 세계의 지원서를 다 보냈는데 제일 먼저 불러준 곳이 이제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불러주면 무조건 간다. 나는 직업만 주면 어디든 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일본에 갔고 정말 말 그대로 좌충우돌이었죠. 첫날에는 도시락을 못 데워서 차가운 밥을 씹으며 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리고 저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제일 무서운 건 회전초밥집이었어요. 왜요? 이상하게도 그 자동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저도 한국에서 회전초밥집은 그냥 레일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초밥을 딱 들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돈 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동료 선생님이 될 분이 저를 회전초밥집에 데려갔는데 이제 제가 막 집으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집으면 안 되는지 했더니 이게 그 접시 밑에 빨간색 다른 접시가 하나 더 놓여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이 주문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배달을 가고 있는 접시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체인점에서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른 체인점에 가면 또 그 체인점에 룰이 있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도시락을 못 먹은 이유는 데우는 거에 대한 거를 말을 못해서. 네, 호텔에서 이제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웨이브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일본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처음엔 하셨어요, 그러면? 첫 해는 정말 코로나 첫 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힘들었고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저도 잘 몰라서 힘들었던 것 같고 약간 더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학생들이 또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저를 이해하고 있었더라고요. 글을 써놓으면 다 번역기를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음성으로 하는 번역 앱 이런 건 사실 지금 질이 좋지는 않지만 당시는 더 안 좋았고 그런 걸 쓰고 있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에는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워야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영어를 가르치고 이 수업에서는 영어만 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다 따라라라고 하기에는 제가 조금 미안한 거죠. 다 일본인인데. 그래서 학생들의 좀 어려운 영어와 저의 안 되는 일본어로 막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우고 학생들이 또 막 가르쳐줘요. 물론 이상한 단어를 가르쳐주지만요. 신조어 같은 것들. 그런 거 이 반에서 배워서 다른 반에서 얘기하면 그 학생들이 또 빵 터지고 네, 그런 식으로 나는 너희랑 친해지고 싶다. 나는 너희랑 일본어도 섞어서 영어도 섞어서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서 일본어 배웠던 것 같고 또 동네에 일본어 교실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지금 한국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구청에서 보통 그 자원봉사자분들을 데려와서 외국인들과 이제 매칭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교실을 열어주는데 자원봉사 하신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은퇴하신 선생님들이시고 되게 환상적인 선생 대 학생 비율이었어요. 선생님들이 3명이면은 학생은 1명. 이제 정말 그런 교실을 다니면서 약간 일본 사회에 대해서 또 알아가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자원봉사 선생님들이니까 또 얼마나 친절하시겠어요. 진짜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거의 과외 수준이네요. 예, 3대1 과외입니다. 네, 그것도 좋다. 학생 2, 3이 아니고. 네. 그렇게 그러면은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제 좀 할 수 있게 된 거는 어느 정도 지나서였어요? 1년 정도 지났었을 때 이제 그 구청에서 외국인들에 대해 알고 싶은 일본 사람들을 위한 뭐 강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때 일본어로 강연을 2시간짜리를 준비하는데 물론 그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다 붙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막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제가 말은 좀 할 수 있지만은 이제 한자를 정말 어려워하니까 질문이 이제 그때는 다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으로 했었으니까 질문이 올라오면 그걸 읽어주시고 제가 다시 하고 그래서 1년 정도로 말하는 건 약간 좀 더 편해졌고 대신에 이제 제가 작년 10월에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한 곳은 정말 외국인 교수도 일본인 교수와 똑같이 일을 해야 하는 곳이더라고요. 이제 좌충우돌 2편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 영어 이 3가지 언어를 사용하시고 문화권을 계속 오가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던 게 그 명함이라는 단어. 그 안에서도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말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이게 어떤 뜻인지 좀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명함이라는 단어가 이름 명자잖아요. 네. 이름은 그 사람이 사회와 맺는 관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지금 혜미님도 아까 이제 처음 소개하실 때 이제 스토리 파인더라고 이제 소개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영어는 비즈니스 카드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 네임 카드가 아니고. 그래서 항상 저도 이거를 학생들이 하는 실수를 보고 깨달았어요. 명함을 네임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임 카드 아니야, 비즈니스 카드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근데 영어의 비즈니스 카드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맥락에서의 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이름이 비즈니스는 아닌 것이죠. 예, 근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명함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이름을 보여준다. 나의 이름이 비즈니스는 아닌 것인데 왜 명함으로 부르는지 그런 거를 보고 좀 문화가 달라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을 우리를 소개할 때 혹시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ABC 회사 과장 김미소입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 소개를 했을 때 무슨 매니저라고 당연히 소개는 하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뭐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HR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근데 저희는 직급이 우리를 알려주는 것 같다. 나의 일보다.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에선 이 직급, 이 하이라키, 이 급이 너무 중요한 문화구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소개를 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게 있고 또 미국에서 영어로 이제 소개를 했었을 때는 주기보다 내가 무엇을 매니지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게 좀 문화의 차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를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네. 방법을 얻는 것도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이야기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좀 소개를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어떤 단어에 가둬서 소개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하는 일을 좀 풀어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언어에서 약간 오는 어떤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의례껏 그렇게 해온 것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언어에서 나랑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ABC 회사 과장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그렇게 얘기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아예 리추얼처럼 뭐 의식처럼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깨기가 힘든 것이 아닐까. 맞아요. 지금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어떻게 문화가 다른지 이런 얘기 조금 더 해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 앞서서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차 한잔 하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제작 지원해준 디지털 명함 서비스 슬라이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명함을 언제 어떻게 좀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크리에이터이자 개인 사업자라서 이렇게 오늘처럼 인터뷰하는 날이나 광고주를 만날 때 또는 행사장에 참석했을 때 명함을 쓸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상황별로 제가 어필하고 싶은 타이틀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 종이 명함은 좀 내용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또 이 작은 종이 명함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도 너무 한정돼 있어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딱 좋은 디지털 명함 서비스가 나왔더라고요. 바로 슬라이스인데요. 슬라이스는 이 NFC 카드 한 장이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NFC 카드를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태깅을 하면 바로 제 명함 프로필이 뜨는 방식인데요. 제가 이걸 며칠 사용해 봤는데 상대방은 슬라이스 앱이 없어도 명함 프로필이 웹페이지로 바로 뜨고 연락처로 저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간편했고요. 또 일단 이런 방식 자체가 좀 신기하다 보니까 기억을 남기기에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어필할 때 드는 첫인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매번 명함을 몇 장씩 챙겨서 나갈 필요 없이 지갑에 이 카드 한 장만 넣어놓으면 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작은 명함 안에 나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느꼈다면 슬라이스를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명함 프로필에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표현한 다양한 키워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와 텍스트 블록도 추가할 수 있어요. 영상 포트폴리오나 SNS 링크, 노션 링크 등을 넣어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더 부각해서 보여줄 수도 있죠. 저처럼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크리에이터나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에게 너무 좋은 서비스인 것 같고요. 기업용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까 팀원과 함께 사용하고 싶은 브랜드 대표님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스를 사용해보고 싶다면 요즘사 단독 혜택으로 20% 할인가에 NFC 명함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코드를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네, 그러면 다시 인터뷰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어떻게 문화가 다른지 이런 얘기 조금 더 해보고 있는데 이게 좀 재밌어서 제가 보니까 저희 이제 툴박스 있다가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문구류 많이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일본 문구류를 그러니까 진짜 기록 잘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일본 노트 쓰시고 일본 그 펜 쓰시고 이런 것 저 되게 많이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진짜 일본이 정말 문구류의 천국이잖아요. 되게 잘 돼 있고. 근데 그렇게 발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언어 때문이다라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거를 캐치해 주셔서 저는 너무 기쁜데요. 저도 가서야 깨달았어요. 일단 한자의 획이 너무 많고 그 획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문자가 되어버리니까 글자가 들어갈 칸은 사실 한글이나 일본어 한자 하나나 같은 칸인데 그
좁은 칸 안에 모든 획을 다 써야 되니까 가는 펜, 좋은 펜, 그리고 만약 한자의 획을 이렇게 쓰다가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끊기는 펜이 발달한 것 같고 이제 볼펜 똥 같은 것들을 네네. 보이면은 그러니까 한글에서 뭐 볼펜 똥 때문에 뭐 한 획이 길어졌다 이랬을 때 그 글자를 잘못 읽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을 그쵸. 것 같은데 뭐 일본어에서는 그게 너무 다른 문자로 그래요? 인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점을 하나 찍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예. 단어가 되니까. 예, 다른 글자가 되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정말 좋은 걸 만들기 시작한 것 같고 그래서 또 보면은 손글씨가 저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이 일본 메뉴판들은 손글씨가 많아서 맞아요. 사진 찍어도 번역 어플이 안 된다라는 맞아요. 네, 그런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폰트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조합해서 몇만 잔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그 정도만 만들면 된대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한자를 다 예쁜 폰트로 만들 수 없어서 그냥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개성 있게 만들 수 있고 뭐 정말로 책에 나오는 정자책 말고는 예쁜 폰트, 막 귀여운 폰트, 멋있는 폰트 이런 게 많이 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그냥 잘 쓰는 사람한테 멋있게 한번 써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 캘리그래피 같은 게 되게 예. 잘 발달이 돼 있겠네요. 예. 캘리그래피 아이들부터 되게 열심히 쓰게 시키고 네. 그리고 막 그것도 재밌었어요. 타이핑이 되게 느린 이유에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한국어가 외래어 표기를 할 때와 일본어로 외래어 표기를 할 때의 그 절차가 예. 굉장히 다르다. 네. 그것도 재밌었거든요. 일본어로 컵을 치기 위해서는 일단 C나 K를 치고 코프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COPPU로 쳐야 코프가 나와요. CUP와는 완전히 다른 거. 그러니까 원래 영어 단어가 아닌 일본어로 외래어를 읽는 그 발음대로 영어 스펠링을 쳐서 그거를 가타카나로 바꾸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핑이 되게 느리다. 네, 타이핑도 느리고 또 이제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요. 영어 스펠링을 정말로 어려워하는 이유가 헷갈려할 것 같아요. 엄청.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는 그 꽃부라고 하는 그 단어로 스펠링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영어 진짜 원래 단어로 또 바꿔줘야 되는 게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진짜. 네, 머릿속에서 계속 헷갈리나 봐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쓰라고 하면은 좀 헷갈려하고 그럽니다.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또 언어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일문화,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하고 일을 어떻게 대하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실제로? 네, 예를 두 가지 생각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메일, 두 번째는 회식. 회식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메일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영어 메일 쓰는 법 다들 좀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포맷들이 있더라고요. 뭐 디어 뭐 이렇게 맞아요. 디어부터 시작한 다음에 이제 뭐 자기 소개하고 용건 얘기하고 맨 끝에 항상 그쵸, 인사. 있죠. 뭐 리가드 뭐 어쩌고. 맞아요. 베스트 리가드, 뭐 warm regards 아니면 sincerely 막 골라서 쓰고 친구들끼리면 좀 더 친한 거 뭐 cheers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뭐 with love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정도 포맷이 있고 그 안에서 내용은 참 자유롭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 이메일을 쓸 때 한국어도 이제 물론 맨 처음에 누구누구님께 적고 맨 마지막에 누구누구 드림 이거는 있지만 종종 저는 한국어 메일을 쓸 때 되게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제 날씨도 물어주고요. 그쵸. 네. 정말 뭐 정월 대보름이다. 얼마 전에 대보름이었으니까요. 그쵸. 뭐 불엄 드셨냐고 물어주고. 네. 맞아요. 그런 사적인 것을 물어보는 챙겨주는 안부를 묻는 게 항상 있죠.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일본의 경우는 정말로 포맷이 딱 적혀져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해요? 네, 맨 처음에 이제 누구누구 사마하고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짐이 되고 싶다? 네. 언제나 말이죠? 뭐 신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인데요. 뭐 오세와니 나tte 오리마스라고 하는데 그 오세와라는 게 좀 귀찮게 하는 것들을 오세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요청을 해서 뭐 부탁을 해서 죄송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언제나 뭐 귀찮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어조차도 좀 찾기 어려운.
네, 오세와라는 단어가 이제 부모님 케어할 때도 오세와를 한다고 하고요. 뭐 누구 아픈 사람을 케어할 때도 누구누구의 오세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짐이 되고 있다부터 생각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정말 제가 처음에는 제가 짐인 것 같았던 네, 그런 다음에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용건도 소개하고 그리고 그 맨 끝에는 이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정말로 사과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좀 너무 막 사과를 너무 많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황송했는데 그냥 꼭 그렇게 적어야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진짜. 또 회식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네네네. 회식이 일본에서는 각출입니다. 아 진짜요? 예. 법카 없어요? 저도 너무너무 법카 회식을 정말 꼭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기본 각출. 진짜요? 예. 각출을 해서까지 회식을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좀 더 유해요. 안 오고 싶은 사람은 안 와도 된다. 오고 싶은 부분이. 사람만 오면 된다. 제가 이제 3월 2일인가 3월 3일에 회식이 잡혀 있는데요. 네네. 7,000엔입니다. 아 진짜. 레스토랑을 잡았고 거기에 뭐 한 사람당 7,000엔씩 해서 다 뭐 뷔페처럼 해주나 봐요. 네. 코스처럼. 네. 그래서 7,000엔이면 뭐 대충 해서 7만 원인데 7만 원을 내고 비싸다. 회식 가실 분. 그러게요. 내가 진짜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더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돈까지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정말 좀 충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회사에서는 법카로 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법카로 1차를 한 다음에 뭐 2차를 갔었을 때 나이가 많은 고집급이 높은 분이 네. 쏴주시거나. 네, 쏴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또 회식도 점심 회식도 있고 저녁 회식도 있고 또 점심도 보통 같이 먹는 문화고 네, 일본에서 한국 들어오면 놀라요. 가끔씩 광화문에 갔었는데 직장인 무리들이 이렇게 다 나오시는데 일본에서는 밥도 혼자 먹거든요. 점심도.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학과 모임 이런 것들을 회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없으니까 그 파티 뭐 리트릿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 누군가의 집에서 하고요. 예, 교수님들 중에 이제 집이 좀 큰 분이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판럭으로 하나씩 다 들고 오고 또 홈파티 포틀럭처럼 네네 포틀럭해서 들고 오고 그러니까 돈을 낼 필요는 사실 없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화도 다르고. 네. 근데 그런 건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워라벨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 이제 좀 개인 사생활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할 때 내 개인 카톡을 쓰느냐 안 쓰느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세 가지 문화에서? 저는 제 사수가 되어주신 분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라인도 없고 진짜? 네, 지금 생각해보니 이직하고 나서 라인이나 아니면은 전화번호로 연결된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도 외국 분. 네. 그러면 일할 때 그런 거를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 네, 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회사 이메일로만 하고 이제 좀 전화를 많이 쓰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회사 폰을 주시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영업용 전화기는 따로 있는 거고. 네. 회사 퇴근할 때 그 회사에 딱 놔두고 퇴근을 하면은 이제 바로 분리가 되고. 진짜? 이걸 가지고 퇴근을 안 하는구나. 아니요. 퇴근 시간 후에 부른다는 거는 사실 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짜 완전히 이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네요. 그럼 회사에다 그냥 폰을 놓고 가는 거니까. 그냥 회사 놔두고 가면 됩니다. 받을 일이 없네요. 네. 그런 식으로 아예 분리가 돼 있고 뭐 서로의 그런 생일이나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하던데. 네. 저희는 외국인들이 많은 과에서 일할 때는 서로 생일 파티 이런 것도 했었었는데 보통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되게 사적인 대화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좀 사소하지만 재밌는 것이 한국에서는 뭔가 과자를 갖고 온다. 옆에 하나씩 주고 그쵸. 하나씩 나눠주죠. 자기만 까먹고 있으면 되게 그거 좀 이상하죠. 네, 쪼잔한 사람인데 일본에선 자기가 과자를 갖고 오면 자기만 먹습니다. 옆에서도 나 하나 줘 이런 얘기 안 하고 달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를 뭐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것도 엄청 사과하면서 해야겠네요. 죄송하지만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그 물어보지 않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어디 출장 갔다 온 사람이 그 지역에 맛있는 거를 사오는 문화는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공동공원에 탁 놔둡니다. 원하는 사람만 가지고 가도록.
네. 그냥 하나하나 막 나눠주고 막 이렇게 생색내고 이런 거 없고 나눠주면 또 그 사람이 돌려줘야 하는 부담을 가질까봐 그냥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구나. 예. 진짜 문화가 다르다. 예. 왜 미국은 어때요? 미국에서는 그냥 미국에서 워낙에 문화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저는 그냥 한국 문화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네, 이 사람도 이 문화를 갖고 왔을 거고 저 사람도 저 문화를 갖고 왔을 것이고 뭐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고 나는 뭐 이거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할 것이고 대신에 이제 뭐 공통으로 좀 납득하는 문화는 이제 비건 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거 비건이다 아니면은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좀 조심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워라벨이 훨씬 잘 지켜지긴 하겠네요. 일본에서. 분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분리가. 네, 워라벨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기는 그쵸. 합니다만 네. 미소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왜 이렇게 정의 없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제가 교수들 연구실들이 이렇게 이쪽에 쫙 있고 이쪽에 쫙 있고 이런데 보통 점심시간에는 교수님들도 옆에 친한 교수님들 이렇게 문 노크해가지고 같이 먹으러 나간다거나 같이 돌아온다거나 한국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다들 연구실 안에서 혼자 도시락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친해질 기회, 그러니까 누구누구님 저랑 커피채 타러 가실래요? 이런 거를 묻기가 되게 좀 조심스럽고. 예, 조심스럽고 좀 무섭기도 하고. 언어도 안 되는데 이런 문화도 적응이 안 되고 예. 굉장히 처음에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코로나여서 사람을 못 만나서 그것도 처음엔 또 그런 것도 힘들고. 거기서 가장 좀 적응을 잘 하게 해주셨던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좀 적응을 잘하게 해주었던 것은 그냥 버티기. 엄마가 해줬던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반년쯤 지나고 관두겠다고. 진짜? 엄마한테 코로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관두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4계절은 버티는 것이다. 무엇이든 뭐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4계절은 버티고 뭐 애인을 사귀어도 4계절은 보는 거다. 이 일도 4계절은 봐라 해서 4계절 버티니까 괜찮아졌었어요. 네. 해보니까 이제 그 다음 계절도 할 수 있게 되고 일단 이렇게 뭔가 문화의 차이도 들어봤는데 이제 우리가 그 외국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어를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는데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번역기도 잘 되고 하니까 굳이 내가 이걸로 직업적인 뭐를 하지 않은 이상 공부를 막 해야 된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지 하고 하다가 또 바쁜 것들이 들어오면은 자꾸 미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소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나를 표현하는 도구를 하나 더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약간 또 다른 관점으로 외국어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또 있으실지 좀 더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한국어 안에서도 대구 출신인데요. 대구 말로 얘기를 했을 때 나와 서울에 와서 서울 말로 저를 할 때도 또 다르다고 느끼고 맞아요. 영어를 말하는 친구들과 얘기할 때 저와 일본어로 수업을 할 때 저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많이 느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활동이 있는데 언어 아이덴티티 맵을 그려보게 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네. 이제 자기 자신을 마인드맵처럼 자기 자신을 딱 이제 중간에 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들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보통 근데 이제 여쭤보면은 나는 한국어밖에 못한다 이렇게. 그렇죠. 제 학생들도 보통 나는 일본어밖에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약간 더 물어보면은 이제 일본에서도 어머니가 타 지역 출신이어가지고 예전에 그걸 많이 듣고 자랐다라던가 그 한국 분들의 경우에도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은 뭐 할아버지는 경상도에 계신다 뭐 이런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 지역이 아니라도 상황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과 쓰는 말과 그리고 회사에서 쓰는 말이 당연히 다를 것이고.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알기 쉽게 예를 들면은 너희가 알바 가서 쓰는 고객 접대용 말과 집에서 부모님이랑 쓰는 말을 또 나눠보고 저는 오사카에 있기 때문에 오사카 弁, 칸사이 弁이라는 그 방언이 있는데요. 너희가 방송에서 도쿄 말을 들을 때랑 오사카 말을 들을 때 또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다 적어보게 하고 또 제2외국어 이런 걸로 이제 영어 말고도 다른 언어를 배웠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다 적어보게 하면은 보통 뭐 3-5가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면 말할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쫙 다
써보게 하는데요. 네네.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오사카 친구들이니까 도쿄 말 들으면 재수없다 막 이러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비슷하네요. 막 네. 지방 사람들이 서울 말 들으면 되게 네. 그렇게 약간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새침대기 깍쟁이다. 같다고. 네네네. 그렇게 그렇게 써보면 이제 학생들도 좀 보이는 거죠. 언어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어떤 것인지, 이 주변에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나를 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새로운 언어들을 좀 배워간다는 것이 나의 어떤 생각의 좀 틀을 깨준다거나 좀 나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랑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랑 자기 자신이 되게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일단 우린 존댓말 반말부터 생각을 해야 하고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이게 촘촘하게 좀 나눠져 있는 언어인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적인 데 쓰는 언어와 이제 좀 사적인 데 쓰는 언어는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프렌들리하기만 하면은 괜찮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그리고 영어에서 자기소개를 한 걸 그대로 한국어로 가져올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네. 자기가 그 간극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무엇이 더 맞는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더 자유롭게 느껴지고 뭐가 더 좋은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네, 저는 믿습니다. 예. 내 모국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도 네. 외국어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봤었을 때 100%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을 하고 싶으면 항상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들어봐야 되고 물론 되게 악플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건설적인 피드백을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모국어를 볼 때도 타국어와 비교해봐야 모국어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존댓말 반말 을 좀 많이 예로 사용하는데 일본어에도 이제 경어와 평어는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저도 배우면서 비교해 봤었을 때 한국어 존댓말 반말은 좀 나이가 역시 심한 거예요. 그렇죠. 나이에 따라서. 예, 나이에 따라서. 공사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사적인 자리에 갔어도 제가 막 60대 할아버지한테 안녕 누구야 밥 먹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는 언어인데 그렇죠. 일본의 경우에는 경어 안에서도 또 세 가지로 나뉘고 되게 촘촘해요. 근데 경어와 평어의 구분이 공사 구분, 나이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차이가 있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책을 쓴 분들이 이제 평어 쓰기를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위계를 깨기 위해서 네네네. 서로 존댓말 쓰던 사이인데 이제 평어 쓰기를 하자라고 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갔을 때 저도 같이 평어 쓰기를 해야 됐는데 저는 갑자기 거부감이 있는 게 어색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공사가 깨지는 기분을 받았거든요. 물론 공이든 사든 그렇게 다들 친한 커뮤니티지만 네. 약간 그게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댓말이 왜 우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존댓말을 하는가 그런 거를 생각했었을 때 일본어랑 비교해 봤었을 때 문화를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또 한국어를 더욱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어로 인해서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예. 것들? 그런 것들이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이게 좀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이 좀 깨지고 예. 이런 사례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번역기 사이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편인데요. 번역기 사이에 빠진다? 네, 요즘은 번역기를 하도 많이 쓰시니까 한국어를 넣었을 때 영어를 딱 나왔는데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 있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한국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을 때 몸이 안 좋다, 배가 아프다, 아니면은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많이 쓰지만은 영어로 sick 당연히 있죠. 아프다. 네. 그렇지만은 under the weather 이라던가 아니면은 not feeling well 이런 단어 쓰고 일본어의 경우는 기분이 나쁘다라고 써요. 몸이 아픈 거를? 예. 그러니까 기분이 더럽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을 하고 근데 왜 아프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다를까 네. 봤었을 때 정말 아프다라는 거에 붙어 있는 가치 판단이 언어마다 다른 거예요. 일본어는 아프다라고 쓰는 경우 그러니까 이따이라고 하는데 정말 좀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었을 때도 이따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까만 직장인들 사이에서 막 프릴이 이만큼 달리고 막 눈에 딱 띄는 네. 그런 복장을 했던 사람이 좀 꼴 보기 싫을 때 네. 그럴 때 이따위라고 해요. 아프다라는 네. 표현인데. 네. 저 사람 뭐 이따위 하다고. 아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프다는 보고 뜻이에요. 그걸 못 보겠다 막 이런 안 보는 삽니다. 약간 이런 네네네. 안 보는 삽니다.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왜 그런 게 있을까? 이게 저의 생각인데요. 튀는 걸 못 견디는 일본인들의 문화가 거기도 있나? 그걸 왜 아프다라고 하지? 그냥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보는 삽니다. 아니면은 좀 국어사전에 있는 표현으로는 좀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말했을 것을 이따이라고도 하고, 또 영어에서 sick 했을 때는 정말 아주 좋다의 의미도 있고 아주 나쁘다의 의미도 있고 it's sick 이랬을 때 맥락에 따라서 진짜로 괜찮은 것도 it's sick이라고 하고 진짜요? 아주 반대? 별로인 것도 sick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오히려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네. 것도 있잖아요. 예. 뭐 사회생활 할 때 꼭 이래야 한다거나 네.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살았다면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것들도 약간 좀 다른 문화권에 가면서 조금 이 문화권에 오니까 이런 식으로도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스크립트라고 부르는 편인데요. 각본? 네, 한국인 여성으로서 해야 하는 각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식당에 갔었을 때 제일 먼저 냅킨을 다 놓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물을 따라줘야 되고 약간 그 막내가 해야 될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정해져 있죠. 맞죠. 그 각본들이 있는데 그 각본들을 대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냥 그걸 아직도 사실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남 앞에 서는 일이 많은 직종이니까 남 앞에 서서 강연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 편인데, 저는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좀 많이 그 박사과정 할 때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좀 액션이 커요. 약간 작년 일인데 편집자님과 갔었는데 편집자님께서 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편집자님들의 단톡방에서 작가님 춤추고 계세요 라고. 동작이 막 이렇게. 네, 동작이 크니까 사진들도 막 제가 춤추는 것처럼 찍힌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제스처를 크게 하고 그리고 크게 모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라 그리고 제 성격도 물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동양권이나 이런 데서는 약간 좀 자연스럽지는 않잖아요.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고 좀 그런 걸 좀 지양해야 된다는 식으로도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영어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서 조금 이게 괜찮구나,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는 게 좀 생기신 거죠. 네, 그런 걸 하면서 괜찮고 또 되게 좋게 봐주고 되게 막 연극 보는 것 같아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액션이 크니까 청중들이 졸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요 앞에 와 있고 갑자기 저 뒤에 가 있고 갑자기 이 사람 보면서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스토리 듣는 것 같이 재미있었다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괜찮구나, 여기선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런 각본들을 하나씩 모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미소님이랑 더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조금 나다움을 찾을 수 있다라는 힌트를 좀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미소님이 약간 경험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르친 어떤 학생들한테서 그런 걸 좀 봤다거나 좀 언어를 통해서 좀 나다움을 찾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셨을지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번 학기를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들었던 것 중에 한 학생이 이랬어요. 나의 모국어는 일본어지만 나는 일본어랑 안 친하다. 진짜? 내 언어인데? 일본어에 온갖 따라오는 그 위계에 맞춰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 만났는지 같은 사람인데 여기에서 만나면 이런 말을 써야 되고 저기에서 만나면 다른 말을 써야 되고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왜 그 일본어 유명한 표현 중에 공기를 읽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방 안에 공기를 읽어서 지금 분위기가 나쁜지 분위기가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 분위기인지 약간 눈치를 좀 챙겨라 약간 이런 건가요? 한국은 그래도 눈치잖아요. 눈이라는 눈치.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그 공기라고 아예 보이지 않는 진짜, 것을 그러네요. 그게 그 학생한테는 되게 힘든 거예요. 맞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했었을 때 되게 자기는 좀 그런 데서 자유롭고 그렇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저 자신도 경상도 말을 할 때 저가 당연히 제일 편하지만
그 대구 있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제일 편해요. 야, 그거 갖다 문 떼야 된다. 아, 그거 갖다 세리 뿌라. 문 떼다. 문지르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랑 있을 땐 되게 편하지만 들을 때 좀 되게 무서워요. 맞아요. 특히 이제 좀 위협적인 상황에서 더 위협적으로 들리니까 그거 갖다 안 뺍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약간 이제 목소리가 높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이제 저의 목소리는 또 아닌 거죠. 네네. 저의 모국어지만. 저도 되게 와닿아요. 저도 사실 고향은 광주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전라도잖아요. 근데 네. 이제 거기에서 있는 제 자신이 저도 되게 불편하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저는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닌데 네. 다들 약간의 격양이 돼 있는 느낌으로 항상 말을 하거든요. 우리 엄마도 아빠도 다 친척들도 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되게 약간 주눅들게 하고 맞아요. 약간 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꼭 사투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 모국어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예. 모국어가 나의 언어가 아닐 수가 있는. 예. 특히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이 쓰는 말, 남성이 쓰는 말도 다르고. 네. 그럴 때 되게 막 여성은 굉장히 공손해야 하고 막 이런 게 있다면서요. 네. 그런 게 좀 원래 나의 정체성과 좀 맞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또 하는 활동 중에 하나 재밌는 저만 재밌다고 느낀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어 1인칭들을 싹 다 모아놓고 이것을 일본어로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로 설명한다고 생각해봐라. 한국어 같은 경우엔 나, 저 이렇게 뭐 있죠? 일본어는 훨씬 더 많아요. 그 보쿠, 오레, 와타시, 와타쿠시도 있고요. 조금 애기들은 와 발음이 안 되니까 아타시, 아로 발음하기도 하고 노인들은 와시 그리고 한국어의 짐 같은 표현, 짐이요. 왕이 하는 거? 네, 왕이 하는 그것도 있고요. 혹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책 아시죠? 그게 일본어로 하면은 와타시가 내꼬다 이게 아니고요. 와가하이와 네꼬데아루인데요. 할아버지인 거예요? 와가하이라는 말이 짐은 왕처럼. 네네네. 그 뜻인데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뭐 짐은 고양이다가 아니고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소이다를 넣었구나. 네로 표현이 되었고 영어로 하면 저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하나. 진짜 I am a cat이에요. 그것밖에 없다. 네, 전혀 내가 어떤 지위냐, 어떤 상황이냐랑 아무 상관없는 영어에서는. 진짜 I am a cat으로 출판이 되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진짜 짐은 고양이로 쏘이다. 이 하나도 느낌이 느낌이 없긴 그렇죠. 그런 것처럼 1인칭을 쫙 놔두고 이제 영어로 설명을 시켜요.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이제 여자아이들은 항상 그 보쿠 오레 이런 말을 못 쓰고 와타시라고 써야 되는데 왜 일본어에서는 이것만 되고 남자아이들은 이걸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오히려 일본 분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좀 되게 자유롭다. 특히 일본 여성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어조차도 이제 그렇게 남자 여자가 다르진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내가 어떤 언어에 맞는 정체성을 가졌는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언어가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떤 언어로 나는 이 세계와 관계를 맺고 싶은지 그런 거를 여러 개 경험해 보면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또 지금 뭐 일본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또 다른 언어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스페인어도 있고 뭐 완전 전혀 다른 잘 모르는 그런 나라들 언어들도 있을 거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알았던 것들이 좀 깨지는 경험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실험인데요. 사진을 보고 스페인어 화자들과 뭐 영어 화자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법이 강제하는 자질들이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를 쓸 때 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면 문장을 시작조차 할 수 없고. 그러네요. 뭐 요즘은 좀 깨지고 있긴 해. they를 3인칭 단수로 쓰기도 하지만 이거는 테드 강연에도 나왔었는데 병이 이렇게 깨지고 있을 것 같은 그림이었어요. 누군가 남자가 여기 있고 남자가 실수로 탁 밀어가지고 꽃병이 막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보고 뭐 스페인어 화자였을 때는 그 병에 초점을 맞췄대요. 문법이 그런 문법이라서 영어 화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가 주어로 등장하기도 하고 꽃병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일단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병이 어떻게 되었다에 초점을 맞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자체가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얼마나 많이 언어의 영향을 받았을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언어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예.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네. 그 체계 안에서 내가 사고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좀 다른 언어들을 배우면서 그것들이 확장되는 경험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네.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긴 했는데요. 이제 언어학자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또 어떻게 배울까도 궁금한 거예요. 네. 이제 언어학자가 아니었을 때 어릴 때 배울 때랑 이미 내가 언어의 어떤 이론적인 언어 학습의 이론적인 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언어를 다시 배워야 했을 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가장 좀 효과적인 언어 학습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예전에는 정말 어릴 때 배워야 잘한다. 맞아요. 아직 뭐 뇌가 말랑말랑할 때 뭐 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릴 때 배워야 빨리 한다. 뭐 어릴 때 배워야 발음이 완전 원어민처럼 되고 막 그런 연구들이 많은데 그 연구들을 다 망라해서 다시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요. 네. 그랬었을 때 그 종합한 논문에서 하나 나온 것들이 어릴 때 5살 때 시작한 영어, 7살 때 시작한 영어, 5살 때 2년 걸릴 것을 7살에는 뭐 거의 뭐 몇 달 만에 끝낸다거나 오히려 네 정말로 원어민 같은 발음이 갖고 싶다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 조금 더 컸을 때 그렇게 배우거나 언어 학습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언어로 쌓아온 경험들. 이제 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냐, 뭐 얼마나 많은 뭐 단어를 암기했냐, 얼마나 일찍 시작했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뭐 노출시켰냐. 단순 노출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했다고 네, 얘기를 네, 하는 논문이 있어요. 막 어릴 때 말도 못 하는데 그래서 옆에 막 뭐 오디오 같은 거 틀어놓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직접 사용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네, 노출을 했었을 때도 왼쪽 귀로 들어가서 오른쪽 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노출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런 거를 들었는데 어땠어? 이런 거를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야? 막 이렇게 해서 말을 해가기 시작한다면 그건 경험인 거죠. 네, 뭐 종이 한 끗 차이지만. 네. 그러면 어릴 때 배우는 거랑 실제로 성인이 돼서 배우는 거랑은 차이가 있긴 있는 건가요? 그 발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제는 또 완벽한 원어민 발음에 대한 신화가 또 깨지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발음한다고 상대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인도 영어, 중국 영어 다 다른데 발음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다면은 뭐 꼭 어릴 때 해서 원어민처럼 하지 못하더라도 성인이 돼서도 충분히 좀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성인이 되어서도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항상 다르겠지만은 그냥 자아가 말랑말랑해야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쌓아놓은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예를 들어 내가 정말로 막 좋은 우리나라의 최고 대기업의 뭐 과장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로 돌아가는 게 정말로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는 있는데 내가 되게 못하는 초보자로서 솔직하게 나의 실력을 드러내면서 한다는 게 좀 부끄럽고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존심이 벽이 돼서 그 안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우주의 먼지다. 또 초보자한테 세상이 친절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누가 뭐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걸 읽어주지 않고 설명해주지 않고 사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되게 한숨부터 이렇게 쉬고 막 이렇게 그런 걸 당하면 사실 기분이 좋지 않고 되게 짜증나고 내가 말을 못할 뿐이지 모르는 게 직접 아닌데.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닌데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 또 일본어 자아, 새로운 언어 자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잘 하려면은 진짜 거기 가서 말을 해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보통 이제 여행을 딱 가면은 이제 그런 기회들이 생기긴 하는데 막상 막 하려고 하면 이제 막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가 떠오르면서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막 못하고 이제 지나가 버리고 약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조금 용기를 낼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방식을 택했는데요. 특히 1년차 때 전화 일본어, 화상 일본어를 하면서 제가 내일 미용실에 간다. 자, 선생님, 이제부터 미용실에서 쓸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는 거예요? 네, 해보고 뭐 저는 뭐 앞머리는 이만큼, 뭐 눈썹만큼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말을 하나요? 아니면은 뭐
레드 브라운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친절하기 때문에 그때 표현을 다 모아서 이제 가서 쓰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를 했을 때 좀 내가 그런 미리 준비한 스크립트 없이 얘기할 수 있었어요? 1년 좀 더 넘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럼 뭐든지 어떤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예습을 하고 항상 간 기간이 한 1년 정도.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물어보지 않아도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생기는 거. 네, 거죠. 네. 근데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신 편인 거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것도 상황마다 많이 다른 게 뭐 미용실이나 뭐 마트나 뭐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은 맨날 가는 곳인데 뭐 사실 병원 이런 경우에는 병원도 그냥 보통 감기가 아니고 좀 특수한 병원, 뭐 눈에 뭐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아직도 막 미리 연습해서 가고 하기는 합니다. 그것도 있다면서요.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예. 언어의 그 학습자 유형이 있다고. 네네. 그거에 따라서 좀 공부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유형이 좀 있어요? 저는 일단 단어장 옆에 단어 쫙 있고 오른쪽에 뜻 쫙 있고 이거 뭐 20개 외워라 이러면은 정말 저는 초등학생보다 못할 거예요. 아 진짜요? 머리에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 언어학자도 그렇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지. 제가 단기 기억이 정말로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외우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맥락이 너무 없어서 그냥 이거는 이 뜻, 이건 이 뜻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외워지지가 않는데 저도 그래서 단어 시험 보는 거 진짜 싫었거든요. 저도 근데 한국에서는 처음 배울 때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럼 언어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단어 외우는 게 힘든 유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신에 그 독해 안에서 맥락이 무조건 주어져야지 그 안에 뜻을 볼 수 있었어요. 숲을 본다, 나무를 본다, 사람마다 다른데 나무를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저는 숲이 파악이 안 되면 나무 하나하나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서 그래서 독해 지문을 하나 놓고 거기에 하나하나씩 배우거나 아니면 이따 제가 툴박스에서 보여드릴 것인데 영어의 경우에는 비슷한 언어 2개를 짝지어서 뭐가 다른가를 찾거나 하는 식으로 배웠고 또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게 일본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말을 해봐라 했었을 때 되게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뭐 한국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르칠 때는 사실 그냥 디스커션 퀘션을 다 주고 여러분 디스커션 해보세요 하고 시작할 수 있었는데 진짜?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어서 대신에 이제 디스커션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단 라이팅을 먼저 하고요. 미국에서는 반대 순서로 했었는데 말한 다음에 라이팅을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좀 수줍어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라이팅을 먼저 한 다음에 말하면서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또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네요. 약간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거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나서서 내가 막 말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외국 가면은 프리토킹 해야 되는 거. 약간 스몰톡이라고 했나? 스몰톡 진짜 무섭죠. 마트 뭐 점원이랑도 해야 되고 커피숍에서도 해야 되고 막 그게 두려워서 못 가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막 연습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거는 자유롭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달라서. 그럼 그런 문화권에 따라서도 그러면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달리할 수 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게 사실 이제 그렇게 처음에 학습을 하고 좀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이제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꾸준히 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면 이게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절대적인 시간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꾸준히 해나가는 게. 그래서 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좀 어디서 찾으면 될까? 저는 여러 가지로 찾았는데 첫 번째 돈으로 확실하죠, 돈. 시험을 등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험 하는 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못하면 난 돈을 날린다. 아주 외적인 동기로 하기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적 동기. 아주 나는 이 사람 걸 다 읽어보고 싶고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런 경우.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게? 일단 저는 뭐 애니메이션 이런 팜플렛 같은 것들 이런 인터뷰집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아무도 번역을 해주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덕질하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걸 읽고 싶으니까 하게 되는. 제 학생들 중에는 제가 테드를 소개시켜주고 테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듣다 보니까 토익이 뭐 몇백 점씩 올랐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공계 이쪽으로 강한 학교예요. 그래서 요즘은 해외 대학의 과학 강좌 이런 것들도 그냥 다 들을 수 있는 시대니까 그거를 했더니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르친다던가 역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저는 사람은 좀 환경의 노예라고 그쵸. 생각하는 편입니다. 환경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럼 미소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덕질의 어떤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저도 이제 책을 쓰고 그러니까 작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직을 하면서 약간 시즌2가 열리면서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논문도 다 일본어로 읽어야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석사 논문 심사에 들어갔는데 재밌었던 광경이 학생은 중국인이에요. 심사위원 3명은 다 교수들인데 1명 일본인, 1명 중국인, 1명 한국인 저인 거예요. 근데 이 3명과 학생이 다 일본어로 이제 논문을 읽고 그 평을 해주고 있고 일본어가 모국인인 사람은 그 일본인 분밖에 없는데 이분의 전공은 조선어예요. 진짜? 네, 한국어는 아니고 조선어예요. 그런 경우 그래서 어떻게든 이 4명의 공통어는 일본어고 이걸 해야 하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막 열심히 읽어갔던 기억도 있고 그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미래의 나야 열심히 해라. 보통 그렇게 직업적으로 하면 당연히 조금 이제 내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인생에 뭐 언어 하나쯤 좀 가지고 싶어서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추천하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언어학습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부, 다른 뭐 실천에도 다 똑같을 텐데 시작을 하는 허들이 높으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프랑스어 공부할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저는 밥 먹는 테이블에 아이패드가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걸 치우지 않고 계속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땡땡스쿨의 프랑스어 강좌가 바로 보이게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 시간 동안 그냥 본다 이렇게 정해놓고. 출근할 때는 팟캐스트를 듣는데 이제 팟캐스트가 영어 팟캐스트 그거를 들으면서 좀 쉐도잉 해야 그 영어 입을 풀어놔서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조그만 시간들 10분, 15분 그런 시간들을 쌓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 허들이 높으면 안 된다. 루틴으로 만드시라.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마음 먹고 딱 어디 가서 딱 해야 된다 하면은 또 자꾸 안 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루틴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가능하다. 이제 오늘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언어를 배우는 얘기도 했지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그냥 뭐 실용적으로 내가 기능 하나 추가한다라는 거보다도 조금 더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서 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넓어지고 나의 생각과 세계가 좀 확장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도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 그런 관점에서. 언어가 2언어까지 가는 게 어렵지 3언어부터는 사실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언어를 배울 때 이제 자아가 다 망가지는 경험을 한번 하고 그래도 자아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게 3언어에서는 원래 그냥 이거는 이렇다. 원래 초보자 하시기에는 이렇게 힘들다를 알게 되니까 약간 그 다음부터는 약간 더 수월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언어를 2개 갖고 있다는 거는 세계가 2개인 것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한국어 세계와 영어 세계를 비교하면서 보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이거를 내가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해 토플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시작했던 언어라도 이제 좀 더 세계를 만들어가는 세계를 확장해가는 언어로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경험이 정말로 너무나도 간단한 그 뉴요커의 칼럼을 하나 읽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냥 한 단락 보고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이런 뜻이었네 이 정도 하고 깨닫게 되는 것만으로도 되게 크고 아니면은 정말 한국 상황에 대해 내가 너무 잘 아는 상황에 대해서 영어로 쓴 걸 보면 또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뭐 한국의 뉴스라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뭐 뉴욕타임스가 쓴 걸 보면 되게 또 다르게 다가와요. 네. 그런 정말 조그만한 경험들을 쌓아가시면서 그 영어 세계도 뭐 한국어 세계도 아니면 다른 언어 세계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정말 안 해봤던 얘기라서 예. 또 새로운 어떤 관점을 좀 던져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했던 그 툴박스. 네. 툴박스는 제가 미소님께는 이제 언어 공부를 좀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들을 네. 요청을 드렸는데 네. 그거는 요즘사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은 보실 수 있고요. 네, 오늘 그러면 미소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내가 언어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고민되는 점 그런 것도 댓글 달아주시면은 미소님 또 오셔서 답글 달아주실 수 있나요? 네. 제 유튜브 계정 이제 프사를 좀 바꾸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미소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